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민채야,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폐허 같은 건물 2층,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서 있는 그 여자가 정말 제가 알던 서민채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회사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계열사가 이 지역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사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 상생이니 하는 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이쪽 구역은 이미 대부분 이주가 완료되었고요. 몇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홍보팀 김 과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연립주택들이 즐비했고, 대부분의 창문에는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몇몇 건물의 벽에는 철거 이주 완료라는 붉은 글씨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현장 방문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왜인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아마도 날씨 탓이었을 겁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을씨년스러운 골목 사이를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보이는 3층 건물이 이 구역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1973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건물 2층 창문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건물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일행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이 건물은 지난달에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 출입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계단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제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계단을 오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심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무언가 끄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 재개발 관련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혹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뒤에 서 있던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라깽이처럼 여윈 몸, 텁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민채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혼한 한때의 제 아내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서민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30대 초반의 생기발랄하고 웃음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건강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40대 초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보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헐렁한 옷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민채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지만 저 스스로도 그게 제 목소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뒤따라 올라온 김 과장과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내려가 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민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뭔가 체념한 듯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고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 구조의 공간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이불 하나가 개켜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전기포트와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장도 책상도 의자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만연했고 창문은 깨진 채로 비닐로 덕지덕지 막혀 있었습니다. 민채야,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채는 천천히 문을 닫고 제게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옆 바닥에는 물 얼룩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쪽으로 걸어가 깨진 유리 사이로 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좋게 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일에 매달려 있었고 민채는 제가 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지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채는 자신의 몫을 받았고 저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민채야, 나한테 설명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민채가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운이 나빴다. 그 말이 전부라는 듯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질문도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고 비닐로 막은 창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냥 가세요. 민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온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세요. 우린 이미 남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미 남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나가서 그녀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못 본 척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본 그 장면들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채의 핏기 없는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텅 빈 방, 곰팡이 핀 벽.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우린 이미 남이잖아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서민채.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SNS 계정도 없었고 뉴스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김 부장은 아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조용히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채의 과거를 추적하려면 회사의 자원을 써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탐정을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난 10년을 추적해야 합니다. 고용 기록, 주거 이력, 금융 거래 내역.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김 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예전 결혼 서류를 보관해둔 집 서재로 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재산분할 합의서. 종이 위에 적힌 우리의 이름과 도장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채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김 부장에게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김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상무님, 자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민채의 고용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인 2015년 민채는 한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2,800만 원. 그리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 민채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밀린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녀의 직업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음식점 주방 보조, 공장 생산직, 청소용역.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천안, 대전. 왜 이렇게 자주 이동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채무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서민채 씨는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은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저는 민채의 오빠를 기억했습니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오빠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습니다. 보증을 선 서민채 씨에게 채무가 넘어왔고 그때부터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3천만 원. 지금의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절망적인 금액이었을 겁니다. 채무는 갚아졌나요? 아니요. 이자만 내다가 결국 연체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거 이력이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채가 살았던 곳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방, 쪽방,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소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노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무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민채 씨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2015년 9월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윤서아. 윤서아. 제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과 서민채 씨가 이혼한 게 2015년 초입니다. 그리고 아이 출생은 2015년 9월. 추정컨대.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당시 민채가 임신 중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혼 절차를 빨리 끝내는 것에만 급급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부장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7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동보호시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채가 아이를 시설에 보낸 것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무님, 더 조사할 게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절대 누설하지 말아주세요. 김 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저는 혼자 남아 파일을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록들. 민채는 하루에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채무 이자를 갚기에 부족했고 아이를 먹이고 재우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렸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하도급 현장, 산재보험도 없는 위험한 작업장,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영세 사업장. 2019년 겨울, 그녀는 한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손가락 2개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도 되지 않았고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은 더 끔찍했습니다. 민채는 점점 더 사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신용불량에 전과 기록까지 생겼습니다. 생계형 절도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빵 2개를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그녀는 아이를 시설에 보냈습니다. 스스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만 들었습니다. 10년.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좋은 차를 사고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동안 민채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재개발 현장에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개인 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층 그 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저를 피하는 것일까요? 저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채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채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민채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아이 있다는 걸. 그 말에 민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조사했어. 지난 1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민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와주려고 왔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어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어서 온 것일까요? 도연 씨, 10년 전에 우리 이혼했을 때 기억해요? 당신은 재산 분할금 주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각자 살자고. 서로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나 임신한 거 알았어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알면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민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직장도 있었고, 분할금도 있었으니까. 근데, 오빠가 망했어요. 보증선계 문제였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밤낮으로 전화가 왔고, 협박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서아 데리고.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정착하면 찾아오니까.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서아 재우고 청소일 나갔어요. 불법 하도급 현장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민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텼어요. 5년을.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다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서아 밥을 못 먹이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년에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서아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이는 엄마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보냈어요. 민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자격도 없는 주제에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녀의 고통을 전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말입니까? 10년의 고통을 미안해 한마디로 갚을 수 있을까요? 민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날 그 방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비록 10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시설에 연락을 했습니다. 윤서아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설 담당자는 제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면회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시설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민채가 살던 폐가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제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설장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아, 8살. 아이는 마른 체구에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채를 닮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야, 이분이 내 아빠시단다. 시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호기심도 반가움도 심지어 경계심조차 없었습니다. 안녕, 서아야.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제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곧 좋아지실 거야. 아빠가 도와드릴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선생님은 서아가 시설에 온 이후로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항상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제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제 딸입니다. 8년 동안 제 존재조차 모르고 자란,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곁에 없는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채에게 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채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쓰던 이불도 전기포트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처 상가에 들러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채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김 부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민채의 현재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고 어떤 디지털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지만 민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재개발 현장의 옆 건물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철물점 주인이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 살던 서민채라는 사람 아세요? 제가 물었을 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 알지. 몇 달 전부터 저 건물에 숨어 살았잖아. 가끔 우리 가게 와서 컵라면이랑 물 사가곤 했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 근데 그 여자 불쌍하더라고. 맨날 멍하니 앉아서 저 건물만 쳐다보고 있었어. 노인은 민채가 자주 바라보던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쪽에 있는 4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미 철거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 뭐가 특별한가요? 아, 모르나? 작년에 거기서 사고 있었잖아. 가스 폭발인가 뭔가. 가스 폭발.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였는데요? 재개발 반대하던 주민들 있었잖아.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건설사 쪽에서 건물 흔드는 작업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어쨌든 그 진동 때문에 노후된 배관이 터졌다는 거지. 가스가 새고 그게 폭발한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나요? 한 명 죽었어. 어린애였어. 그 건물 3층에 살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가스 폭발 사고 2023.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경기도 외곽 재개발 지역에서 가스 폭발 사고 발생. 8세 여아 사망.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에는 재개발을 반대하던 세입자 몇 가구가 남아 있었으며 건설사 측은 정상적인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물을 고의로 흔드는 등 강제 퇴거를 위한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배관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망한 여아의 이름은 윤서아 당시 7세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아, 제 딸, 죽었습니다. 시설에서 만난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황급히 시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다시 시설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시설에 도착해서 시설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윤서아, 그 아이 정말 제 딸이 맞습니까? 시설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윤서아는 작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시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입소 서류에 분명 윤서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름 윤서아. 생년월일 2015년 9월 3일. 보호자 서민채.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서민채 씨였습니다. 작년 7월에 오셨어요. 본인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7월. 사고가 난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채가 시설에 데리고 온 아이는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이미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제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시설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상담실로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민채를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눈매가 달랐고 코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가 네 진짜 이름이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작게. 그럼 네 진짜 이름은 뭐야? 지은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은이가 왜 서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니? 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서아 언니 대신 여기 있으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채가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서아인 척 시설에 맡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시설을 나와 다시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7월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 김 부장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건설사 현장 관리자들은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 기둥을 고의로 흔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였지만 그들은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으로 인해 노후된 가스배관이 파손되었고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3층에 살던 서민채와 윤서아, 민채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서아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즉시 은폐되었습니다. 건설사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경찰을 압박했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사고는 단순히 노후 건물의 불가피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강제 퇴거나 고의적 진동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사는 바로 우리 계열사의 협력업체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제가 상무로 일하고 있는 이 조직이 간접적으로 제 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무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고이고 이미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 네. 서민채 씨가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딸의 목숨값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김 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서민채 씨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서명도 필적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죠? 누군가 서민채 씨를 사칭해서 합의금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서민채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채는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지은이는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던 아이입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민채 씨가 그 아이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민채는 자신의 딸을 잃고 다른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딸인 척 시설에 맡긴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지은이에게 안전한 곳을 마련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채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고 혈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이름을 빌려준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민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왜 다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딸의 죽음이 정말로 사고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과실이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민채를 찾아서 그녀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와 맞서야 했습니다. 제 자리와 미래를 모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사고 관련 회의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당시 현장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은 은퇴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무님, 무슨 일로? 작년 7월 재개발 현장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상무님께서 굳이 다시 건드리실 필요가. 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 말에 그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민채라는 여자, 그리고 윤서아라는 아이. 그게 제 전처와 제 딸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현장 관리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계속 버티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압박을 좀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라면? 본사입니다. 공사 일정이 늦어지면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좀 흔들라고 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까지만. 주민들이 무서워서 나가도록.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터진 겁니까? 네. 그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진동을 견디지 못했어요. 가스가 새고 불꽃이 튀면서 폭발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사람이 다쳤다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려왔습니까?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윤예숙 회장. 그녀가 직접 현장에 왔다는 것입니까?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회사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진동 작업에 사용한 장비들을 치웠고 CCTV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얼마를? 가구당 5천만 원에서 1억. 침묵을 조건으로. 서민채 씨한테도 줬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그래서 법무팀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대리인이요? 네. 친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서민채 씨를 만났습니까? 한번 병원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합의서가 나왔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일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으면서.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보여요. 현장에서 시신을 봤거든요. 너무 작고 너무 어렸어요. 제 손녀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무님, 저는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었고 회사가 있었어요. 회장님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이 일을 지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어줬고 저는 어머니의 서재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안경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 작년 7월 재개발 현장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 사고로 죽은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어머니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명단을 확인했을 때 서민채라는 이름을 봤다. 내 전처 맞지? 그리고 아이 이름에 내 성이 붙어 있더구나. 윤서아.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말했어야지? 어머니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그 여자와 10년 전에 이혼했다. 법적으로 남이야. 그리고 그 아이. 너는 그 아이 존재조차 몰랐잖니? 네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제 딸이 내 딸이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만 너는 그 아이를 키운 적도 본 적도 없어. 법적으로 부양 의무도 없었고 친권도 행사하지 않았지. 그건 그냥 서민채 혼자 낳아서 키운 아이야. 어머니, 나는 너를 보호한 거야, 도연아.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공론화되었으면 어떻게 됐겠니?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 입지도 위태로워졌을 거야. 건설사 상무의 전처와 딸이 재개발 사고로 죽었다. 언론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너는 책임 추궁을 받았을 거고 회사는 치명타를 입었을 거야. 그래서 은폐하신 겁니까? 정리한 거지.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어. 그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어. 침묵의 대가로. 서민채 씨한테는요? 그 여자한테도 줬어. 3천만 원. 그 돈은 그녀가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가로챘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법무팀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했어. 대리인이 받아갔다고 보고받았고. 대리인이 누구였습니까? 오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채의 오빠. 그는 이미 빚을 지고 잠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동생의 합의금까지 가로챈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서민채 씨를 병원에서 만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으십니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너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우리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한 건의 사고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한 아이의 죽음을 덮은 겁니까? 덮은 게 아니라 수습한 거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했고, 보상할 건 보상했어. 그 이상 뭘 어떻게 하길 바라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항상 모든 걸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 제가 원하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게 하셨고, 취직할 때도 제가 선택할 틈을 주지 않으셨죠. 결혼 상대도 어머니가 원하는 가문이 딸이어야 한다고 하셨고, 민채와 결혼했을 때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해서였어. 아니요.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완벽한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야 했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죠. 제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윤혜숙 회장의 아들로서 흠없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도연아. 그래서 민채와의 이혼도 어머니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회사에 충실했고, 승진했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 죽음에 우리 회사가, 어머니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뭘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그러면 너도 끝이야.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언론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재개발 사업부의 상무라는 것, 그리고 내 전처와 딸이 피해자였다는 것. 모든 게 엮이면서 너는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면 받겠습니다. 너 미쳤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면서 너를 이 자리에 올려놨는데, 네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일을 뒤에서 처리했는데, 그래서 제 딸의 죽음까지 처리하신 겁니까? 제 말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제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그날 밤, 저는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장님,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소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부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서민채 씨를 찾아주세요. 어떻게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걸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꼭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사흘 후 김 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찾았습니다. 서민채 씨.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인천입니다. 한 교회 지하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채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아니,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낡은 주택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급식소가 보였습니다. 오후 2시였지만 아직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민채를 봤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재개발 현장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도 약간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채는 설거지에 집중하느라 제가 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민채야. 제가 부르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찾았어? 너무 오래 걸렸지만. 민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저 바쁘니까. 민채야, 나 알았어. 제 말에 민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합시다. 우리는 교회 뒤편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민채는 코트도 입지 않은 채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채야, 뭘 알았다는 거예요? 민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작년에 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가 우리 회사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 어머니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 전부 알았어. 민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알았으니 이제 뭘 하려고요? 진실을 밝히려고 해. 사고 경위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고 너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됐어요. 민채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서아는 이미 죽었어요. 1년도 더 지났어요. 그 아이 돌아오나요? 진실 밝힌다고? 하지만 도연 씨, 당신은 모를 거예요. 민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뭘 봤는지, 서아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제 품에서 숨이 끊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게 어떤 기분인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구하지 못했어요. 건물이 흔들리고 가스 냄새가 나고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저는 짐을 챙기느라 시간을 허비했어요. 단 몇 초만 빨랐어도 서아는 살았을 거예요. 민채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민채가 소리쳤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였어요.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저는 못 지켰어요. 오빠 보증 선 것도 제 잘못이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닌 것도 제 잘못이고 서아를 그런 곳에서 살게 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쳤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민채야, 들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나는 10년 동안 너를 외면했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가 있는지조차 몰랐어. 나는 네 고통을 전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남이에요. 아니야. 나는 서아의 아버지였어. 법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였어.
민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서한은 없어요.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회사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최소한 서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민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1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채야, 지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 법적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돌봐준 것뿐이에요. 시설에서 잘 자라면 그걸로 됐어요. 민채야,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채는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민채야, 나 좀 도와줘. 뭘요? 진실을 밝히는 거. 내 증언이 필요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건물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회사 측에서 어떤 압박을 했는지. 민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이제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채야, 그 사고로 서아만 죽은 게 아니야. 다른 주민들도 다쳤어.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른 재개발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일이 반복돼. 그래서 제가 희생해야 하나요? 또, 민채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요. 오빠 때문에, 빚쟁이들 때문에, 그리고 당신네 회사 때문에. 이제 그만 좀 내버려둬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민채야.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그거 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아마도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을 거고요. 그럴 수도 있지. 민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모르는 척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만든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민채야. 나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만. 민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줘. 언제든. 저는 공원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 회사의 은폐 시도, 합의금 처리 과정.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재벌 기업의 비리, 재개발 현장의 인명 경시, 그리고 무엇보다 상무 본인의 전처와 딸이 피해자였다는 사실.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즉각 저를 해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척들도 동료들도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소환되었고, 어머니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상무님, 서민채 씨가 증언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민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서 담담하게 그날 밤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회사 측 사람들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서아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방청객들도 모두 그녀의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민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윤서아는 8살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걸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가난해서 그 집에 살 수밖에 없어서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민채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아의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자기 딸이 죽은 줄도 모르고 10년을 살았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장 관리자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난 후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씨, 시간 있으세요? 지은이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우리는 함께 아동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지은이는 우리를 보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아. 민채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모가. 아니,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아니, 엄마.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시설 앞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채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뭐가? 진실을 밝혀줘서요. 그리고 서아를 기억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거야. 서아를. 민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 민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채야?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으로. 민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그래.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서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1년 후 저는 민채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채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법률 상담소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 셋은 함께 서아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묘지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빠야. 늦게 왔어. 미안해.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하지만 네가 엄마를 많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해. 착하고 예쁘고 강한 아이였을 거야. 민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함께 앉았습니다. 서아 언니 저예요. 지은이. 이모. 아니, 엄마가 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아빠가 되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약속할게. 네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아무도 네가 겪은 것처럼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희생당하지 않는 세상. 그것이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생 동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책임이란 무엇인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서아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